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 시가에서는 구지가랑 그다음 이규부의 한시 꽃샘바람이 나와 있는데, 자, 뒤에 이제 그 본문이 나와 있고요. 본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거기 1번에 보면 보기에 구지가의 배경설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설화로 쌤이 구지가를 조금은 설명을 해줄게요. 자, 9부족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족이란 단어를 썼잖아. 부족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아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지봉해, 여기 구지가 할 때 구지가 이제 이 봉우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구지봉해,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이제 하늘에서 들렸거든. 자, 났다. 그래서 무리 2,300명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 그러니까 이때 구간이 보니까 추장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또 국가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추장들이 말을 한 거야.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서 이제 또 소리가 들렸대. 그러니까 구간등이 구지봉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라고 해주고 있죠. 그럼 이거는 하늘의 명이니까 천명이야. 천명이고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 때문에 여기 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흙을 파면서 부르는 노래가 될 거거든요. 구지가는. 그래서 일종의 노동요적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거부가 하고 나와 있는데 뭐 시 본문 내용은 뒤에 나오지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거부가 하면은 지금 거북이를 호명하고 있죠. 호명하는데 이때 이 거북이라고 하는 청자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망을 들어줘야 되는 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가 호명하고 머리를 내밀어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죠. 명령을 하는데 이때 머리가 우두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내밀지 않으면 가정하는 거죠. 자, 구워서 먹겠다 위협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가정을 통한 위협이 있어서 이게 주술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춤을 추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원시 종합 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왕을 맞이하여 이제 대왕, 그러니까 왕을 맞이할 수 있는 노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왕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해서 이런 걸 영신군가라고 합니다. 영신군가. 그래서 기뻐할 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야? 자줏빛 새끼줄 오고 거기다가 그 붉은색 도자기로 싼 금빛 상자가 있었죠. 근데 안에 열어보니까 황금알 6개란 말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황금알 6개가 이제 나중에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생,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의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죠. 그 건국 신화에서는 이게 가락국, 그러니까 가야의 김수로 왕과 관련된 신화잖아요. 배경설화거든요. 신화인데 근데 이런 건국 신화에서는 알로 태어난 얘기들이 빈번하거든.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난생 모티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설화 얘도 중요합니다. 작년 수특에선 얘들아 고전 산문에서 구지가의 이 배경설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산문에 나왔던 게 올해는 시가에 나오고 있다. 자, 뒤에 보면 작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뭐 니들이 뭐 보면 되는데 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언급하자면 얘가 거기 감상 포인트 보세요. 감상 포인트에 보면 사구체 한역가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때 사구체라고 하는 거는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네 줄이야. 네 줄이잖아. 그래서 사구체죠. 이제 이 구체라고 하는 거는 향가에서도 나오잖아. 10줄짜리 향가면 19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한역가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는 우리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을 한자죠. 그러니까 옆에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한역가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대 가요가 많이 있진 않은데 그 대부분이 한역되어 가지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내용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해지고 있는 고대 가요라고 해서 구지가 공무도화가 작년에 고전시가에서 공무도화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황조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둘째 유일의 노래가 정읍사잖아. 행상 나간 남편을 이제 걱정하는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정읍사까지 같이 조금은 적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규보의 꽃샘 바람이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시입니다. 뭐뭐 보면 알겠지만 이규보는 고려시대 때 문장가잖아요. 문장가고 그리고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꽃샘 바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불어가지고 꽃을 해치는 그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를 이제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감상 포인트는 스스로 읽어보고 쌤이 시를 바로 조금은 풀이를 해줄게요. 자, 꽃필 때 미친 바람도 많다. 이때 미친 바람, 이건 단어 자체가 좋은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꽃샘 바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일반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하는데 조물주 신이죠.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에 놓은 듯이라고 해주고 있잖아. 자, 이때 비단은 뭐뭐 듯이라고 했잖아. 직유법이죠. 직유법, 듯은 직유법을 나타내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단의 원관념은 꽃이죠. 꽃을 비단을 가해질해 놓은 것 같대. 그러면서 이토록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다는 건 공력이지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꽃 아끼는 마음이 적지 않겠죠. 근데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 보내 깼는가 이거 지금 일부러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지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 서리법이죠. 그럼 이 말은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친 바람을 보낸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또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며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이것도 서리법이잖아.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거는 다 하늘의 명이란 얘기거든요. 하늘의 뜻이란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거. 이때 고무가 격려하다 혹은 용기를 북돋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고무시키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만물의 은택 입히는 것에 사사로움이 없대.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치 꽃이 얘들아 계속 바람 불지 않아서 꽃이 계속 있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이것도 서리법이잖아. 없단 얘기죠.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라고 하는 거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꽃 피는 것도 순리고 꽃이 지는 것도 순리, 이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을 것이야 하고서 얘기해주고 있죠.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괜한 이런 이치 자연의 섭리에 대해 가지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그랬죠. 여기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거 풍류잖아. 풍류. 그러니까 풍류나 즐기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그 이규보의 작품 중에서 얘들아 더 알아보기에 도소녀라고 하는 그 또 작품이 나와 있는데 얘도 그 수특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얘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김현승의 눈물 했잖아요. 김현승의 눈물. 그 혈육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의 죽음을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작품이 있었으면은 여기는 이규보의 도소녀도 결국은 딸의 죽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딸의 죽음, 그러니까 딸이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혈육의 죽음을 나타내는 작품인데 근데 태도적인 측면이 우리가 뭐 배웠던 다른 작품처럼 극복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체념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 나와 있는데, 일강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효석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많이 다루는 작가거든요. 그 작년에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도시와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한 풀이는 2번 문제 있죠. 자, 2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은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향유하기는커녕 그에 의해 치명적인 위해만 입은 상징적인 상황을 통해,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보면 거지 모자가 나오잖아. 거지 모자가 나오는데 거기 거지 모자 중에서 어머니가 결국 근대적 문물과 그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상징하고 있는 자동차에 의해 가지고 다리를 잃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비판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서술자는 교통사고 현장과 그 피해자의 비참한 상태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술자가 나로 나오거든요. 나로 나오는데 나는 이제 도시 빈민 노동자로 나오는데, 근데 그 장면을 자기가 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인물들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죠. 그렇죠. 이 근대화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에 대한 당대 비판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더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장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동묘라고 하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 얘들아 그 제의적인 공간이잖아. 근데 그곳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신성한 공간으로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선의 몰락을 드러내는 거죠. 조선의 몰락을 드러내는데, 그런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장소에서 조선인 하층민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때 하층민이 거지 모자죠. 자, 조선의 피식민 상태를 부각하고 조선인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거지 모자를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돈을 다 주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의 보기가 이 작품의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문제는 질문 들어온 게 없었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유령, 이때 도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그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작품 해설지 얘들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위에 이야기 구조, 우리 그 본문에 실린 부분이 어딘지도 다 설명되어 있죠. 있고 중간에 잠깐 그 여인이 다쳤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네. 그리고 이때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설 마지막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얘들아 한계점이 뭐냐면, 소설은 허구잖아. 근데 이게 독자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즉 작가의 주제의식을 노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로 지적되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극복하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서 이제 작가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 현실 속에서 유령처럼 뭐 살았지만 산 것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유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인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자, 그리고 뒤에 독서 지문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한 재화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얘는요, 얘들아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이 실제 기출 문제에도 자주 나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독서 지문만 해도 어류랑 관련돼서 생태 통합 양식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공유자원이란 말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충분히 다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재화라고 하는 거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배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배제시키는 거고요. 사용자를 배제시키는 거고, 근데 일부의 재화는 비배제성, 그러니까 일부의 재화는 사용자들을 배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비배제성이라고 볼 수 있고, 경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경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또 이게 경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게 비경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재화는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네 가지 유형이 있대.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사적 재화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의 대부분이 사적 재화거든요. 사적 재화는 배제성하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재화에 관련된 대가를 치른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배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으면 사적 재화고, 그 다음에 클럽제라고 하는 거는 배제성은 있어. 왜냐면 일정한 대가를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만 하면은 경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비경합성이죠. 그래서 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게 클럽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케이블 TV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케이블 TV고, 그리고 이때 대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럽제는 생산되고 나면은 한계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 비용만큼만 내라고 하면은 초기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비용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제공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자원은 얘는 배제성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비배제성입니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인데 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류랑 관련된 거 얘기했었잖아요.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배제성이죠. 바다를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나 서로 경합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비배제성에 경합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연필 백자루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공유 자원은 잘못 이렇게 그 재화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공유 자원의 비극은 저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얘들아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사회적 비용이야. 그리고 자신이 치르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만 고려하는 거죠. 자신의 비용만 고려해서 소비량 결정하다 보면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제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은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이제 비용이 더 크게 이제 소비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 이때 주관적 만족감을 뒤에 문제랑 관련해서 보기가 나오던데 이게 효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얻을 수 있는 만족감, 효용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서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비용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즉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러면은 더 작은, 그러니까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선택한 이제 전체적인 만족감이 커질 건데 더 작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이용하면 만족감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그 주관적 만족도가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 높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만 고려해 가지고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얘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그다음 경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경하고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얘들아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익도 발생할 수 없고 또 보니까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있으니까 이익을 정확히 발생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공재는 조세의 징수에 의해 마련된 일반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공재는 보통은 민간 기업보다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1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네요. 자, 거기 보니까
그 5번인데 이거 너무 쉽게 틀린 거 이해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 적용해야 되는데 얘는 터널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터널이 무료였어요, 얘들아. 무료라고 하는 거는 비배제성이 있었죠. 하지만 사용하는 데서는 경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제일 처음에는 공유자원 같은 거였어. 공유자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통행료를 내게 했죠. 통행료를 좀 비싸게 내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좀 비싸게 내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경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통행료를 내게 한 거니까 배제성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이제 경합이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경합성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유 자원에서 클럽제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임승차란 말은요, 보기에 나와 있는 공유 자원이랑 클럽제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 얘는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질문이 좀 들어왔었는데, 효용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효용에 대한 정의는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총효용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회적 총효용은 이제 다 사회 구성원의 그 개개인의 효용을 합친 거죠. 그리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재화를 한 개 사용할, 그러니까 재화의 양이, 사용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잖아. 그럼 그거를 사용이 증가되면은 거기서 느끼는 만족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개를 소비했을 때의 그 효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인 두 번째 걸 소비했을 때 효용의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선 가가 아까 읽었던 이제 공유 자원의 비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요거 있잖아요.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주관적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황색 표시한 것처럼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고 더 작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 비용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거든요.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가 틀린 이유는 1번은 아예 틀렸죠.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있으나라고 하면 되잖아.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다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재화의 이용에 따르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사용한다 했는데 아니죠. 사적 비용보다는, 그러니까 사적 비용만 고려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럼 이 말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재화에 대한 소비가 진행됨에 따라 재화의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적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 했는데 아니죠. 재화에 대한 소비가 진행되면 재화는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재화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걸 얻으려고 하는 노력, 즉 비용은 증가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증가된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재화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얻는 한계 효용 있죠. 이거는 아까 낮아진다고 보기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럼 한계 효용이 재화의 소비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적 비용보다 뭐라고 했어? 낮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얘가. 그렇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비용보다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재화 자체를 소비하지 않겠죠. 얻는 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땐 얘들아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화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에서는 얘는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돼 있어. 그러면은 우선 이건 재화는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답지는 문장 자체가 틀리기보다는 지금 가랑 관련되지 않습니다. 재화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뒤에 4번에 쌤이 이렇게 표시해놨죠. A, B, C, D가 뭔지 다 적어놨는데 그 B에 해당하는 거는 사적 재화였는데 근데 그거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럼 선착순이니까 경합성이 발생하겠지. 근데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주겠다는 이 선착순 100명 안에 들면은 누구나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배제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합성은 있는데 비배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C가 아니고 뭐가 된다? A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과학 기술의 오로라의 원리가 나오는데 지금 쌤이 막 밑줄 친 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 오로라 관련된 지문은요 내용 그냥
이 객관 이제 시계 오픈 테스트예요. 얘는 이해한다기보다는 단서되는 문제가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로라의 원리도 얘들아 기출이 된 적, 그러니까 오로라랑 관련된 것들이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이과 수준에선 되게 낮은 그런 독서 지문이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 내용 일치 문제인데, 근데 얘는 쌤이 별표를 왜 해줬냐면 내용 일치 문제인데 얘를 그 질문과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4번 문제에서 보면 오로라와 자기 폭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했는데, 자기 폭풍, 그러니까 그 서브스톰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서브스톰은 태양풍의 그 고에너지를 가속시킨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뒤에 그 답은 보니까 고에너지 태양풍, 그러니까 태양풍의 고에너지를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 자기력선에 붙잡힌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붙잡힌 상태에서 극지방에서 결국 뭐하는가, 자기 폭풍 서브스톰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서브스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그 틀린 거고, 2번은 이제 내용 일치 문제인데, 들뜬 상태의 기체끼리 충돌하여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했는데, 이거 빛 방출 안 한다고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빛이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놓고 나와. 그래서 2번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적용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3번이 틀렸죠.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체의 입자 수가 적어야 한다 틀렸죠. 왜냐면 오로라는 세 번째 문단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태양풍이 자기력선을 따라 가지고 항항했잖아. 그러면 대기와 충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 속에는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있어야지만 오로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질소에 의한 오로라도 있고 산소 원자에 의한 오로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은 수가 적다는 거는 말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디귿, 진공과학하고는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틀렸죠. 이거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나는데 시간이 달라진다가 아니고 첫 번째는 얼마고 두 번째는 얼마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리고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랑 관련된 거는 그 문단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이야 얘들아. 결국은 세 번째 문단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쌤이 이렇게 밑줄을 좀 충분히 쳐놨는데, 그렇게 세 번째 문단에서도 답을 좀 못 찾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뭐 따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세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